전교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2. 서울대를 향하여. 고학생 삼촌 공장 시다 고모.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서울에 왔더니 석한 삼촌이 교보문고를 두루두루 보이고 다음 날은 서울대의 기숙사 읍미대, 그 아래에 법대, 농협 앞, 자하영과 공대 가는 길 옆에 넓은 잔디밭, 본부 건물과 학생회관 등을 소개해 주었고 학생회관 1층의 문방구에서 서울대 마크가 찍힌 대학 수첩도 사주었다. 이것은 내게 공부할 만한 동기를 부여해 주려는 삼촌의 배려였다. 그러나 나에게 별 효용이 없었는지 그 후에도 내 성적은 뒤에서부터 새는 것이 훨씬 빨랐다. 저녁이 되었다. 감자탕집이 많은 낙선대 쪽으로 내려와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먹을 때 삼촌의 두 번째 동기부여하기가 시작되었다. 석한 삼촌은 자신이 서울대 미대에 입학하기까지의 일화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영훈아, 삼촌이 어떻게 이 대학까지 왔는지 아니? 삼촌은 어느새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3D 업종에서 노동을 시작한 삼촌은 중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거쳤고 겨우 고등학교를 다녔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또래들보다 5년이나 늦게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삼촌의 이야기는 거의 전설이다. 80년 5.18을 직접 겪던 일, 고학하며 체류탄 마시며 서울대에 다니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다. 낙선대 공원길을 걸어가며 삼촌은 말했다. 내가 낙성대 양복점에서 일할 때에는 이 길로 저 학교를 다닐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그때 낙성대에서 서울대 셔틀버스를 타던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단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서울대를 꿈꾸었고 결국 내가 고생했던 일터에서 가까운 이 대학을 다니고 있어. 그날 삼촌과의 만남은 중3인 나에게 서울대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구체화된 날이었다. 소장농이었던 할아버지는 장남인 내 아버지만 중학교 이상의 공부를 시켰고 다른 자식들은 초등학교에만 보냈다. 삼촌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누이 순옥이 있는 서울로 갔다. 고모는 삼촌에게 기술을 가르칠 요량으로 낙성대 근처의 작은 양복점에 취직시켰다. 기술도 없고 어렵기에 양복점에서 먹고 자며 심부름과 잣일을 하고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양복점 사장님은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인색해서 양복 만드는 기술은 눈치로 배워야 했다. 잠자리는 양복재단을 하는 커다란 작업대 위였다. 어느 겨울날 그날은 유난히도 추워서 자다가 깨어났다. 너무 추워서 양복 원단을 덮고 잤는데 일찍 출근한 사장님에게 딱 걸렸다. 야, 이 새끼, 이게 얼마짜리 원단인데 네가 덮고 자? 이런 넋 빠진 놈을 봤나. 사장의 주먹과 발길질이 한참 정신없이 쏟아졌고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 2개가 금이 갔다. 그럼에도 삼촌은 그 양복점을 그만둘 수 없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에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존감이나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인데 삼촌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던 것이다. 몇 년 후 석한 삼촌의 형인 진한 삼촌이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진한 삼촌도 노동의 삶을 살고 있었으나 동생들만큼은 자신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큰 삼촌의 권유와 도움으로 막내 삼촌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양복점을 비롯해 온갖 밑바닥 일을 전전하다 18살을 맞이하게 된 석한 삼촌은 광주에 살던 진한 삼촌의 집에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큰 삼촌은 연자제의 덫에 걸려 꿈을 포기하고 광주 천변 유덕동에서 오리를 키우며 석한을 뒷바라지했고 이에 초등학교 학력인 아우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처음으로 ABCD를 배우기 시작했다. 삼촌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목포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서울에서 고모의 도움으로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고모 순옥은 서울의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공정 중 옷감 끝부분의 실타래를 작은 쪽가위로 다듬거나 미싱사를 위해 바느질할 곳을 분필 같은 초코로 표시하는 시다였다. 막내 시다가 일을 한참 더 배우면 단추를 달고 뒷마무리를 하는 마도매가 되고 다림질하는 중 시다를 거쳐 미싱사를 보좌하는 무시다가 되었다가 드디어 미싱사 선생님이 되는데 그 기간이 5년에서 8년이 걸렸다. 순옥이 제법 숙련되어 옷을 만드는 미싱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단을 배워 나와 형의 어린이 양봉을 만들어 설빔으로 선물하기도 했다. 그렇게 섬유산업에서 일하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보탬을 준 지루한 단손 노동을 하던 시다들이 겪는 일들은 뻔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을 지나간 옷감 조각들이 모여 멋진 옷이 되지만 월급은 적었음에도 일거리는 늘 새벽까지 잔업으로 이어졌다. 납품 마감을 낮출 때면 24시간 이상을 계속 일해야 했다. 지친 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는 억센 재봉틀 바늘이 손톱을 뚫는다.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느낌에 눈을 뜬다. 아! 바늘에 찔린 손가락은 검은 피를 뿜어내고 손톱이 까맣게 변해가도 반창고로 손가락을 감은 후 일은 계속해야 했다. 노차사의 사계란 노래에는 졸다가 다치는 내용의 가사가 없어서 그나마 낭만적이다. 미싱사가 된 후 납품 기일에 쫓기던 어느 날 순옥은 마도매의 일을 도우러 급히 가다가 쌀웃길이라 부르던 다림판에 박혀있는 바늘을 밟았다. 피를 흘리며 명동 성모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우선 고무줄로 종아리를 묶은 후 전신 마취 수술을 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부러진 바늘을 초음파로 찾은 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었다. 수술은 어려웠고 의사는 마취가 거의 깨어나는 2시간 후에야 바늘을 다리에서 찾아 꺼냈다. 지금 고등학생들의 부모님들도 위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거친 노동을 한 부모 세대가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자신의 공부방과 책상이 있는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내 어머니도 전남 방직과 경방에서 3교대를 근무로 20년 정도 했다. 일주일마다 잠자는 시간이 바뀌는 3교대는 시차 적응처럼 힘든 과정을 매주 겪어야 하는 살인적인 교대 방식이다. 방직 공장에서는 졸다가 고속으로 돌아가는 실패에 손이 다치는 사고가 많았다. 육군 대위 아버지. 가난한 소장농인 할아버지도 장남인 아들만큼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갈 무렵에는 월남전이 한창이었다. 그 베트남 내전에 한국군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때 아버지도 파병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월남의 최전선에서 수색대로 활동한 지 4개월 정도 후 전사했다. 온 집안의 운명을 책임져야 했던 장남의 전사 통지서는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날에 포함한 9명의 다른 식구들의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하얀 절망이었다. 집안의 희망이 고작 작은 나무 상자의 회색 가루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같은 줄에는 부하를 위해 수류탄을 안았던 강재구 소령님도 계신다. 내가 광주의 그 고등학교를 떠난 후 서울역 근처의 성심학원을 다닐 때에는 매달 국립묘지에 가서 아버지의 묘비를 만지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볼 겨를도 없었던 나는 늘 그 묘비에서 아버지의 체온을 느꼈다. 묘비에 내 외투를 입히고 주변에 꽃을 심으며 대화를 했다. 거짓과 신화의 차이.
어려서부터 동네의 어른들은 아버지의 모욕담을 내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적군인 베트콩을 먼저 발견한 아버지가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서 엎드리라고 외치다가 부하들 대신 먼저 총알을 맞았다고 했다. 위험을 알았지만 부하들을 살리려고 뒤돌아 소리쳤다고 했다. 그것은 수류탄을 덮쳐 부하들을 살린 강제고 소련님 같은 살신 성인의 신하였다. 난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영화 같은 그 장면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며 살았다. 장교 시험에 합격한 아버지는 내가 잉태된 것도 모르고 월남으로 갔다. 아버지가 니노와 지구에서 우측 가슴 관통상으로 전사할 때 나는 114번째 세상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월남점에서 최전방 수색대의 장교는 거의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 적군은 지휘관인 장교를 제일 먼저 저격을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월남으로 보낸 나의 100일 사진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8년 전 현 중일, 아버지와 전투 현장에 있었던 부하 두 분이 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왔다. 두 분으로부터 아버지 전장 일기에 적히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처음 듣게 되었다. 베트남 빗방울을 맞아 군데군데 파랗게 번진 두 권의 전장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부대원들과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다. 피용! 단 한 발의 총알로 저격되어 사망한 것이다. 어른들이 말해주던 부하를 구하는 영웅담은 애초부터 없었다. 사실을 전해 들은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허탈했다. 그동안 영화처럼 상상해온 멋진 장면들은 산산이 부서지며 다시 편집되는 느낌이었다. 역시 신화적 상상은 허구일 가능성이 더 많았다. 목격자들이 말해준 더 현실적인 죽음의 상황은 그대로 믿어야 하는 진실이었다. 그 후 미술계 박 선배의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종상 선생님께 신화가 깨진 사실과 그날의 허무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넌 아버지에 대해 너무 경솔하고 짧게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의 말씀은 모든 픽션이나 신화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 인물의 과거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라고 말했다. 즉, 그렇게 살았기에 그런 영웅담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씀에 깨어진 아버지의 영화가 다시 3D 영화로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런 신화로 기억될 만한 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힘겹게 눈물을 삼켰다. 그렇다. 신화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 신화냐 거짓이냐의 문제는 사람들의 희망을 바람직하게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것도 평소에 그의 신념과 성격을 보여주는 신화라고 한다. 그의 피사의 사탑 낙하 실험도 그가 밝힌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한다. 심지어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중력을 알아낸 이야기도 신화라는 말이 있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공부. 5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적 투자를 받았던 장남의 죽음은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집을 나가서 평생 절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고모 순옥은 서울에 돈 벌러 가야 했고, 큰삼촌 진화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고, 석화는 양복점에 취직하고, 막내 삼촌 석원도 학교를 다니다 말다 했다. 아버지가 월남에서 보낸 첫 편지는 유서였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사망 보상금으로 그 시골 구석에 농지를 샀다. 평생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정농이 자기 땅을 갖게 되었기에 할아버지는 더 바빠졌다. 할아버지는 농사 일손이 부족해지자 삼촌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려고 했다. 학교에 가려는 아들과 못 가게 하려는 아버지의 실갱이에 마당에는 석원 삼촌의 사정과 교과서 등이 널브러졌다. 마당에 던져진 검푸른 의자의 나뭇결과 구멍난 곳,
그 옹이가 빠진 구멍의 모양까지 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 못할 일이지만 자식이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던지기는 부모가 당시 시골에는 꽤 많았다. 자식이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집어던지는 부모가 당시 시골에는 꽤 많았다. 농촌은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과격한 할아버지의 그 성격은 6.25 때 여러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적용하기도 했다. 북한군이 내려온 후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아래서 약 20명의 사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형의 이름을 들은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 인민군이 긋은 그 서류를 가로채서 찢은 후 구기고 또 구겨서 진흙 농바닥 깊숙이 쳐 넣어버렸다. 이 일로 그날의 사형은 연기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죽을 만큼 맞아서 피를 한 동이 흘린 후 감옥에 갇혔다. 공산당의 경찰이었던 막내 할아버지 덕분에 할아버지는 직결 처분을 면했다. 3일 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북한군은 상형 집행을 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마을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살린 막내 할아버지의 공산당 경력은 경찰이 되고자 했던 둘째 아들의 앞길을 막았다. 연자제라는 것에 걸린 것이다. 그 일로 깊이 실망한 진원 삼촌은 모든 종류의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광주 천변에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책과 의자를 마당에 내던져 버린 얼마 후 막내 삼촌 석원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한 가출을 결행했다. 예전에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부모 몰래 가출하여 몇몇이 함께 자취하던 고학생들이 많았다. 난 공부하기 싫어서 가출하는 것이나 공부하려고 가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본다. 둘 다 자신에게 뻔히 예상되는 삶으로부터의 도피이며 둘 다 고생스럽지만 흥미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솔로인 시대이다. 자신만의 개성이 분명한 즐거운 일을 할 때 성공 가능성과 보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창조 집단의 시대인 것이다. 가치가 없는 일은 재미가 없다. 그리고 재미가 없는 일은 계속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막연한 도피성 가출은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내 막내 삼촌처럼 공부든 일이든 사랑이든 뭔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열정적인 일탈이어야 멋있다. 그런데 지금은 가출할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런 가치를 찾기 위한 일탈은 책 속에서도 인터넷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공부를 말리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진취적인 사람들은 어려워서 아무나 쉽게 못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은 재미를 느낀다.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다니 신기하군요. 네.